2025년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로 꼽힌다. 합계 출산율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 2023 기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수치는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이라는 대체 출산율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서울의 산부인과 병원은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신생아 울음소리는 들리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에는 아이들보다 반려견이 더 많다. 한때 젊은 나라로 불리던 한국은 불과 3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가 됐다. 이 현상은 단순한 숫자 감소가 아니다. 노동력 감소, 경제력 약화, 복지 부담 증가, 세금 증가, 출산 기피 심화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미 시작되었다. 지금의 20대 청년이 은퇴할 즈음인 2060년이면 인구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영상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며 왜 한국이 이렇게까지 인구 위기에 처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불가피한지,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려 한다. 한국의 출생률은 2018년부터 5년 연속 1.0 미만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0.72명은 전 세계 1위 최저 수준이다. 1980년대만 해도 2.8명이었지만 40년 만에 4분의 1로 줄었다. 왜 이렇게까지 급격히 떨어졌을까? 첫째, 주거비 폭등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는다. 청년 세대는 결혼 출산 이전에 내 집 마련부터 포기하게 된다. 주거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을 선택하기란 매우 어렵다. 둘째,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다. 출산 후 육아휴직을 쓴 여성 중 절반가량이 복직하지 못한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보다 낮고 출산이 여성 개인의 경제적 희생으로 인식되면서 결혼과 출산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셋째, 양육비 부담과 사교육 경쟁이다. 한국의 가계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율은 OECD 최고 수준이다. 특히 초등학교 이전부터 영어 수학 학원을 보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은 아이를 낳는 순간 경제적 지옥이 시작된다는 인식을 만든다. 넷째, 불확실한 미래다. 청년 세대는 기후위기, 경기 침체, 일자리 불안, 노후 불안이라는 사중 불안을 짊어진 채 살아간다. 이들은 안정적 미래를 확신할 수 없기에 새로운 생명을 책임지기 어렵다고 느낀다. 정부는 2006년 이후 저출산 대책에 200조 원 이상을 투입했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청년 세대의 삶 전반의 위기임을 보여준다. 출생아는 줄지만 평균 수명은 길어졌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6세 2023로 OECD 평균 81세를 상회한다. 이로 인해 고령인구 비중은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를 넘으며 한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 이는 일본 2006년, 독일 2009년보다도 빠른 속도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노인 빈곤은 심각하다. 노인 빈곤율은 40% 이상으로 OECD 1위다. 노인의 절반 가까이가 월소득 100만 원 이하로 살아간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렵다. 의료요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외래 진료 횟수는 1인당 연평균 28회,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요양병상과 요양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치매 중증 질환 노인을 돌볼 가족도 줄고 있다. 노인 1명을 부양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 가능 인구 1564세는 현재 3.5명에서 2070년에는 1.1명까지 줄어든다. 부양 인구 붕괴가 시작되는 것이다. 초고령 사회는 단순히 나이든 인구가 많다는 뜻이 아니다.
이는 노동력 소비력 사회 역동성의 전반적 감소를 의미한다. 경제 성장률 둔화, 세수 감소, 복지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며 사회 전체가 고령화 함정에 빠질 위험이 크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 1564세는 2020년을 정점으로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20년 3780만 명, 2023년 3600만 명, 2070년엔 1700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셈이다. 이는 곧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기업은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세수는 줄며 복지비는 늘어나게 된다. 경제의 기본 동력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소제조업 인력난, 인천 구미창원 등의 산업단지에서는 생산직 구인난이 만성화되었다. 사람이 없어 공장을 못 돌린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청년층은 힘들고 위험한 제조업을 기피하고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한다. 서비스업 인력 부족, 요양돌봄 간병 청소외식 분야에서 구인난이 심화된다. 24시간 운영이 필요한 업종일수록 인건비가 급등하며 폐업률도 오른다. 이는 소비자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청년층 이탈 앤드 경쟁 과열, 2030세대는 안정적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기업 공기업에 몰리고 중소기업 지방 일자리는 기피한다. 그 결과 일부 분야는 구직난, 일부 분야는 구인난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해진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지금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50년엔 노동력 부족 규모가 3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국내 총생산 GDP를 10% 이상 끌어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는 정년 연장 고령자 재고용 여성 고용 확대를 추진하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다. 노동시장 유연화 AI, 자동화 외국 인력 유치 같은 구조적 전환 없이는 지속 가능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노동력 감소는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 존속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 노동력이 줄고 고령층이 늘어나면 가장 먼저 압박을 받는 것은 바로 연금이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900조 원 이상 쌓여있는 기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해 2041년부터는 수지적자에 돌입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급속한 고령화 연금 수급자는 폭증, 출생률 저하 연금 납부자는 급감, 기대 수명 증가 수급 기간이 길어짐, 소득 정체 보험료율 인상 어려움. 현재 한 명의 노인을 부양하기 위해 3.5명의 근로자가 필요하지만 2070년에는 1.1명밖에 남지 않는다.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하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 구조에서는 연금 제도가 지속될 수 없다. 보험료율을 올리거나 연금 수급 연령을 올리거나 지급액을 줄이는 개혁 없이는 파탄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세대는 내가 낸 연금 못 받을 것이라며 불신을 키우고 고령층은 지금도 빠듯한데 더 줄일 수 없다며 반발한다. 이 갈등은 세대 간 전쟁으로 비화할 위험도 있다. 연금 개혁을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은 청년 세대에 집중된다. 해외에서는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해 연금 재정을 안정시켰다. 한국도 지급액 납부액 수급 연령을 동시에 조정하는 종합개혁이 필요하다. 연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신뢰의 문제다. 이 신뢰가 무너지면 사회는 유지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의료 돌봄 시스템에 전례 없는 압박을 주고 있다.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하며 이들 중 3명 중 1명은 만성질환 2개 이상을 앓고 있다. 노인 1인당 의료비는 전체 평균의 4배에 달한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진료비 중 노인 진료비 비중은 47%였다.
인구 비중은 18%인데 의료비는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5년에는 의료비의 70% 이상을 고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 인력 부족도 심각하다. 서울, 부산 등 대도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의사간호사 부족으로 응급실이 폐쇄되거나 분만실이 사라지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요양간병 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적 위기 수준이다. 요양보호사 이직률은 60%를 넘고 돌봄 공백으로 가족이 직장을 그만두는 사례가 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 역시 지속 가능성이 위태롭다. 수급자는 2008년 21만 명에서 2023년 120만 명으로 6배 증가했지만 재정은 적자로 전환됐다. 노인 1인당 평균 수급 기간도 8년 이상으로 길어지고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게다가 치매 대란도 예고되고 있다. 2023년 기준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2050년에는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 간병 인력과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세금 인상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청년층은 이미 연금주거 고용 부담에 짓눌려 있어 더 이상의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세대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고령화는 의료 돌봄 시스템에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조, 노동시장, 지역사회 전반에 파급된다.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퇴직하는 4050대가 늘며 돌봄 퇴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의료 돌봄 시스템이 붕괴 직전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인구 감소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붕괴를 초래한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지방 소멸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 소멸 위험지수 0.5 미만인 지역이 118곳 52%에 달했다. 이 지수는 2039세 여성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을 의미하며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 상태로 본다. 절반 이상의 지방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실제 현장에서도 그 조짐은 뚜렷하다. 산부인과 분만실 소아과가 모두 사라진 지역이 속출하며 버스, 은행, 우체국 등 필수 인프라도 철수한다. 남은 노인 인구는 이동이 어려워 고립되고 청년층은 일자리 교육 문화 부족으로 빠져나간다. 지방은 늙고 도시는 병든다. 문제는 이 흐름이 수도권 과밀과 동전의 양면이라는 점이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약 2600만 명이 몰려 살며 집값 폭등, 교통 혼잡, 환경오염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즉 한국 사회는 지방의 소멸과 수도권의 과밀이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기업, 학교, 병원이 줄줄이 문을 닫으며 지방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 정부는 균형 발전 정책을 수십 년째 추진해왔지만 인구라는 근본 변수를 바꾸지 못한 채 하드웨어, 도로, 건물 중심 투자에만 머물렀다. 결과적으로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는 지방이 되었고 이는 지속 불가능한 사회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 도시 지방의 붕괴는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 붕괴로 연결된다. 사람이 사는 곳이 줄면 시장도 세금도 문화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70년이면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민 없이는 경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이미 한국 사회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농촌 지역에서는 수확철에 농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고 인천, 구미 등 제조업 현장에서는 기계보다 외국인이 생산 라인을 지탱하고 있다. 요양, 간병, 건설, 조선업 등 기피 직종은 이미 외국인 노동력에 의존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 정부도 외국 인력 쿼터를 매년 확대 중이다.
E-9B 전문 취업 비자는 2023년 11만 명에서 2024년 16만 명으로 늘었다. D-19직 D-EU 학생 비자 체류 후 취업 전환도 장려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주영 이민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민은 문화적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언어 문화 차이, 지역사회 동화 문제, 범죄 주거복지 등 각종 제도적 정비가 필수적이다.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교육 정체성 문제도 장기적으로 큰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민과 더불어 논의되는 또 하나의 해법은 로봇 AI 자동화다. 삼성, 현대자동차, LG 등 대기업들은 로봇 공정 자동화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반도체 공장은 라인 인력의 70%를 로봇이 대체했고, 부산 항만에는 무인 크레인과 자율주행 컨테이너 트럭이 도입됐다. AI는 단순 노동뿐 아니라 콜센터, 회계물류, 법률 등 사무직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 중이다. 이는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동시에 기존 일자리 구조를 뒤흔들 수 있다. 결국 한국 사회는 사람을 새로 들릴 것인가, 기계를 들릴 것인가라는 전례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이민과 로봇은 모두 장단점이 분명하다. 중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와 준비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새로운 갈등을 키울 수 있다.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 청년은 우리는 세금만 내고 아무 혜택도 못 받는다. 작년은 우리는 나라를 일으켰는데 왜 손가락질 받나? 노인은 평생 일했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하나? 이 목소리들이 부딪히며 사회는 점점 분절된 세대 집단으로 나뉘고 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는 성장, 고용, 결혼, 출산, 노후 보장이라는 선형적 인생 경로를 전제로 제도를 설계했다. 그러나 이 모델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청년은 정규직을 얻지 못하고 결혼, 출산을 미루며, 노년은 오래 살지만 가난하고, 장년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해야 한다. 이 구조는 지속 불가능하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새로운 세대 계약 소셜 컨트랙트가 필요하다. 이 계약은 단순한 복지 재분배를 넘어 세대 간 역할 책임 기회 보상의 전면적 재설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청년에게는 주거 고용 교육에 대한 국가 보장 강화, 장년에게는 평생학습 전직 유연근무 기회 확대, 노인에게는 노동 참여 사회공헌 기회 확대 등 세대별 맞춤형 권리와 책임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한 연금 의료 돌봄 조세 시스템을 세대 중립적으로 개편해 특정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세대 대표성이 반영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 지금은 60대 이상 고령층이 유권자의 절반을 차지해 미래 세대의 목소리가 배제되고 있기 때문이다. 세대 계약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다.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 등은 세대 간 공존을 위해 복지 노동 교육을 통합 설계하며 청년 노인 대표가 함께 정책을 설계하는 모델을 구축했다. 한국도 세대 간 연대 없이는 미래가 없다. 갈등이 아닌 협력, 분열이 아닌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약속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복지 확대나 출산 장려금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 그 전환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전환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 현재의 정치 구조는 기득권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연금 개혁, 조세 개편,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필수적 개혁 과제들은 표를 잃을까 두려워 모두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혁의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진다. 스웨덴은 1990년대 연금위기 당시 여야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정당 간 합의를 도출했다. 한국도 초당적 인구복지 개혁 협의체가 필요하다. 정치가 다음 선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아야 한다.
청년 세대의 신뢰 회복. 지금의 2030세대는 열심히 해도 보상이 없다는 박탈감에 빠져 있다. 이들에게 출산 양육을 권하는 정책은 공허하게 들린다. 따라서 청년에게 기본적 삶의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주거비 지원 확대,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고용 안전망 강화, 학자금 부채 경감, 평생교육 기회 보장. 청년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어야 출산과 양육도 선택할 수 있다. 여성 고령층 외국인의 노동력 활성화. 노동력 감소를 완화하려면 여성 고령층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필수다.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지원, 직장 보육시설 확충, 임금 격차 해소, 고령층 정년 연장, 재고용, 고령 친화 직무 개발, 외국인 체류 정주 지원, 언어문화 교육, 차별 방지 제도 마련.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포용성을 높여야 사회 전반의 생산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 혁신 기반 경제 구조 전환. 저출산 고령화는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므로 기술 혁신 산업 구조 전환 없이는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로봇 AI 바이오 반도체 등 고부가 가치 산업 육성,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창업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 대한민국이 세계 시장에서 사람 수가 아니라 아이디어 수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가지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떤 저출산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이제 구조적 대전환의 문을 열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과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서 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노동력은 급감하고 복지비는 폭증하고 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멈추지 않는다. 의지와 선택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050년의 한국은 아이 없는 학교, 노동자 없는 공장, 젊은이 없는 도시만 남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결단한다면 다시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에게는 희망을, 노인에게는 존엄을, 모든 세대에게는 공존의 약속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어떤 한국을 남길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다.